어떠한 점을 많이 느끼셨는지, 앞으로 어떻게 선배 시민으로서 지역사회 역할을 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같이 고민을 하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제는 시니어클럽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끌어가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발을 오늘 내딛게 되었고요. 오늘 이 행사는 사단법인 가치 있다에 김홍철 대표님께서 전폭적인 지원으로 이 포럼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오늘 2부 행사 포럼에 참석하신 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제주대학교 남진열 교수님,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를 하게 된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 협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에 우리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이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의 생생한 현장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관일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혜자 선생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2부 행사를 전폭적으로 후원해 주신 사단법인 가치 있다의 김홍철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니어클럽 운영위원이면서 그리고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의 센터장님으로 재직하고 계신 이면정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부 행사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식은 남진열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진행하면 됩니까? 예. 지금 발표 자료가 준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남진열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제주도에 입도를 했는데요. 제주 시니어클럽은 그 다음 해인 2004년도에 오픈을 해서 저보다 나이가 한 살 작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보니까 저 바깥에서 행사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빨간 잠바, 빨간 조끼를 입고 계셔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또 한참 바쁠 때죠, 그죠? 정치인들이. 그래, 오늘 혹시 국민의힘에서 무슨 행사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니까 그 의자도 온통 빨갛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는 정열적으로 그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저도 한 10년 뒤에는 여기에 오신 분들 뒤를 이어서 저도 빨간 조끼를 입고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지금요,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 협회장님께서 발표하실 내용이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준비될 때까지 이 마이크를 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까 우리 관장님께서 오늘 이 행사에 상당히 후원을 많이 해주셨다고 두 번, 세 번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후원을 많이 해주신 그 사단법인 가치 있다 대표인 김홍철 이사장님께 잠시 마이크를 좀 넘길까 합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 일자리와 이제 좀 관심을 가진 거는 제가 사회복지사로 10여 년을 근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진열 교수님의 추천으로 또 학교를 더 다니면서 처음으로 들어간 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입니다. 네, 거기서 연구직을 하면서 첫 연구가 노인 일자리 관련 연구를 2건을 하면서 제
시니어클럽과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때 어르신들이 새벽에 일을 나가시니까 면담 조사를 하려면 제가 새벽에 나갔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5시에 이제 제주시에서 출발하고 하도 쪽에 가니까 이제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 새벽부터 먹고 살기 힘들게 여기까지 왔냐고,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힘을 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때는 제가 30대 청년이었는데 이제 40대가 되면서 중년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해서 그 어르신들의 말씀대로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법인의 이제 이사장까지 맡으면서 이제는 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저희가 보탬이 되는 역할을 찾고자 이렇게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이제 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미약합니다. 저희가 조금밖에 드리지 못하는데 또 이렇게 크게 저희를 환대해 주셨고, 하지만 앞으로 조금 더 이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가 좀 늦어지는 줄 알고 또 한 분 더 제가 제주도에 와가지고 사회복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학교에만 있으면 사실 사회복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시청에 계셨던 홍강일 지금 그 참여자 분이신 홍강일 국장님께서 제가 시청 회의 갈 때 공무원 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또 분이 우리 홍강일 국장님이어서 마이크를 잠시 한 1분 정도만 좀 맡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남 교수님은 제가 현지에 있을 때 정말 좋은 자문을 많이 받고 우리 시정과 도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좋은 지책도 많이 주시고, 또 우리 노인이 사회복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적극적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주도 행정이 이 노인이나 사회복지 분야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은 기억이 지금 생생합니다. 벌써 제가 만난 지가 퇴직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한 10년이 됐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만나보니까 더욱 반갑고, 앞으로도 더욱더 교수님 개인 이익만 챙기지 마라, 좀 희생을 더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원래 정책 토론회라고 하는 게 굉장히 따분합니다. 그런데 따분하지 않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시니어클럽 20주년 그 개관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요 축하하는 자리에 이제 토론회에 오셔서 그 주제 발표를 해주실 조범기 한국시니어클럽 회장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한 몇 분 정도 하십니까? 예, 짧게, 최대한 짧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죠? 빨리 집에 가셔야 되죠? 예. 그러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좀 내려가 있어야 될 것 같죠? 예. 그럼 앉아 있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계셨던 분들이시죠?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조범기 회장이라고 합니다. 시작에 앞서 사실 제가 이 20주년 행사라고 하면 20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행사를 한 번 더 하려면 20년이 또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에도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실 거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자리라서 이 내용에 대한 발제를 우리 김효희 관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다른 제주도에 있는 굉장히 우리 남 교수님 같은 분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다들 부담스러우셔서 고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까지 기회가 왔고요.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들으실 청중분들이 이 어르신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물론 여기 토론자로 나오신 우리 토론자분들께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보통 발제문을 조금 좀 세세하게 학술적으로 연구 자료라든지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어르신들 이해가 쉽게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이 노인자리 사업이 과연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일하시는 것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숨 쉬듯이 일자리에 나가시는 거하고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조금 춥고 지루하시더라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한국시니어클럽협회는 이 전국에 현재 201개, 올해 지금 3월 기준으로 201개의 시니어클럽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지금 앞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순서는 우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목적,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행 과정,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순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첫째, 노인일자리 사업의 배경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한 20년 정도 전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IMF가 언제 생겼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97년도 IMF가 97년도 외환위기가 맞았고요. 그리고 한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의 진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50세 이상 실업자가 늘어났고요. 노인 중심 대상 근로활동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노인 자활기관의, 그러니까 자활사업의 어르신 버전 정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진 게 노인자리 사업인데요. 여기서 조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아마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IMF 때 근무 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사회 전반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실업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죠. 자, 우리 어르신들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아버님, 어머님 세대 정도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이 노력을 자녀분들에게 쏟았어요. 내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식이 내 노후를 책임져 준다. 맞습니까? 자,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 중에 나는 노인이 됨으로 인해서 연금 외에 사적인 보험이라든지 기타 등등으로 내 노후를 대비해 놓으셨다.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모든 것들을 자녀 중심으로, 그리고 자녀가 부양하는 것을 기본적인 우리 사회의 이 통념이 그렇게 되다 보니 이 실업자가 발생하고 그 실업자가 생기면서 부양해야 될 부모님들을 부양하지 못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물론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저 시기에도 인구가 2명이 결혼해서 2명의 아이를 생산하는 게 아닌, 낳는 게 아닌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로 들어가는 시기였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국가에서의 역할이 국민들이 살기 좋게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국가의 의무죠. 그 차원에서 이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라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 노인 일자리 사업이 왜 생겼냐 하면 간단하게 살기가 힘들어진 어르신들에게 조금 더 경제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진 것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다. 이해하셨죠? 네, 간단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 어르신들 젊으셨을 때 뭐 아이들 그 학원비를 뭐 번다라든지 또는 이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목적이 있으니까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 벌러 나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목적이 필요합니다. 왜? 저희 이 사업이 뭐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장사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목적성이 분명히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탄생하게 된 배경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이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인데, 자, 그러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이 이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적이 아닌 외에는 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지원에 대한 부분이 들어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과정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지루한 부분인데요. 아까 같이 IMF 이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부터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이 뭔가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봐요. 그런데 처음 할 때는 일단 시범 사업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되는 것이 맞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게 2001년도에 아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1년도에 여기 있는 서울 종로, 대구의 중구, 경기의 부천, 강원 동해, 충북 충주 5개 기관을 지역별로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운영하는 기관의 어르신들은 사회서비스형, 공익형, 시장형에 대한 사실 개념을 안 갖고 계세요. 그냥 일하는 게 즐거우시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있는 어르신들은 이 개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초창기 사업은 시장형이 베이스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형이 베이스. 그래서 이 시기에 어떤 단어가 시작이 됐냐면 생산적 사회복지, 생산적 노인복지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라는 거는 뭔가 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념으로 알고 계신 복지 서비스인데요. 이 앞에 생산적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생산적이라는 거는 뭔가를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공장에서 뭐 빵을 만들고 아까 얘기했던 집으로 집신을 만든다든지 뭔가를 생산한다라는, 자, 생산을 통해서 복지를 만들어간다. 사실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요즘은 이 단어가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고 있냐면 근로복지라는 말로 또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요즘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에 계신 분들은 이게 봉사형이 아닌 근로자성으로 변화가 되다 보니까 고용노동법에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고용복지라는 단어가 조금 대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01년도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5개의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는 부분은 전반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저희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즉 시니어클럽은 이 노인일자리의 탄생과 함께한 기관이기 때문에 요 연역에 조금 잠깐 넣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지금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한국시니어클럽협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2002년도에 21개소니까 1년 뒤에 16개의 기관이 설립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 시니어클럽의 지원을 제주시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한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직접 운영을 하던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저희 협회가 공식적으로 법인 설립을 했고요. 2004년도에 이제 3년간의 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테스트해본 결과 전국화 사업으로 가능하겠다라는 우리나라 정부의 뜻을 이어서 2004년도에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전국화 사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변경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라든지 지금도 그렇지만 시니어클럽 하면 저희가 가장 많이 오해받는 게 신협이나 또 라이언스 클럽이냐 로타리 클럽이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는 느낌이 많이 안 들다 보니 이 기관의 이 명칭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는 명칭으로 2004년도에 명칭이 한번 변경이 됐었고요. 그 당시에 아까 여기 오셨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원장님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기관도 공식적인 기관은 아니었고요. 그 당시에 국민연금공단 내에 노인인력위험센터라는 조직을 하나 만들고 전국적으로 정부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식화됐습니다. 그 전국적인 사업이 35,127자리. 참고로 올해 기준으로 103만 자리인 거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20년 동안 노인일자리 사업의 양적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는 공익형의 한 전체의 80%, 그리고 교육형 10%, 인력파괴형 3%, 시장형 5%, 지금하고 조금, 지금과 계산해보면 공익형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셨던 교육형이라는 것을 사회서비스형으로 대비한다라고 하면 현재와 과거의 이 일자리 분포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05년도에 노인인력지원기관이라는 그 명칭을 다시 시니어클럽으로 변경이 됩니다. 왜 변경이 됐는지 이 당시에 저는 시니어클럽이 없어서 사실 잘 모르겠고요. 일단 이 공식적인 언어는 아니지만 정부 기관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어르신들이 이걸 공공기관으로 착각을 많이 하신다라는 얘기로 인해서 다시 이 시니어클럽이라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기관 명칭으로 변경이 된 게 2005년도입니다. 그 당시에 또 지금 말씀드렸던 건강보험공단 내에 있던 조직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이 하나의 이 복지부 부설 기관으로 이제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라는 것을 설치할 수 있는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것 정부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이 법이 없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008년도에는 이 시니어클럽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 국회의원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2013년 12월 정도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시니어클럽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지금 현재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시작이 됐고요. 2023년도 작년 10월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종류에 시니어클럽이 법에 명시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협회의 영역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지만 노인일자리 사업 전반에 걸쳐서 꼭 중요한 이벤트들만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 끝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5분만 좀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역할은 크게 4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 사회, 문화, 복지 4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거를 보면서 조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경제라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공익활동형으로서 활동비를 받으시던 아니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셔서 소득을 받으시던 경제적인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인으로서 생산과 소비를 같이 하죠. 여기서 받으시는 돈으로 지역사회에서 뭐 손주들 용돈을 주던 맛있는 걸 사드시던 뭘 하시던 소비가 됩니다. 그럼 지역 경제활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두 번째, 사회입니다. 지금은 물론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적게로는 가정에서부터 아까 저기서 말씀하셨죠? 일하다 보면 남편이 이뻐 보인다고 비유하는 남편이. 자, 이런 것들도 사회적인 굉장히 좋은 점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이 아닌 밖에 나오셔서 젊었을 때 회사를 다니던 그런 커뮤니티, 사회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두 번째 사회적인 관점이 있고요. 세 번째인 건 문화입니다. 예전에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건강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원을 적게 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에서 문화활동도 가죠. 그리고 이 경제와 더불어 극장,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화활동까지 하는 3가지. 그리고 마지막 복지적인 부분은 집에만 계시면 알 수가 없지만 우리 시니어클럽 직원들이 우리 어르신들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전화를 드리던 찾아뵙던 기관에 오시던 어르신들의 안전을 확인하고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어드립니다. 이것은 사회 안전망 강화와 돌봄 역할까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나는 이 4가지가 지역사회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크게 4가지라고 보는 건데,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내가 과연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인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이게 복지사업인데 복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성인 부분 때문에 법적인 제도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복지사업이면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에만 들어가야 되는데 근로복지법이라든지 근로복지법을 위시한 다른 그 영역에 굉장히 걸쳐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것들이 문제가 좀 되고요. 두 번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근로와 복지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근데 인식 결여란 얘기는 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인식도 다르다는 거죠. 나는 분명히 월급 받고 일하는데 어르신들은 나는 이 서비스를 당연히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복지 서비스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시니어 클럽이 아닌 일반 회사를 가신다라고 하면 어르신들이 일 있을 때 전화해서 나 오늘 못 나가? 나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바꿔줄 수 있어?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어르신 스스로가 내가 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데 내가 이 복지 서비스를 받는 건지 명확하게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건지에 대한 상호 간의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유형 및 사업량에 대한 자율성 결여인데, 물론 여기 제주 시니어 클럽도 제주 시니어 클럽의 상황과 제주시에 맞는 일자리를 하고 싶지만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유형의 몇 자리를 하라는 그것을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이 시스템이 바텀업으로 갈 수 있는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참여자 중심이 정책 중심이어야 되는데 참여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정부 정책 중심의 일자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어르신들이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현장에서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한정된 예산 및 사업 유형별 불평등인데요. 자, 어르신들은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나도 70만 원 받고 싶어. 근데 왜 그 사업만 70만 원을 주지? 예. 공익형, 사서형, 시장형에 대한 정부의 지원 단가 자체가 좀 다르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르신들 또한 역시 불평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복지정책 사업으로서 누구에게나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이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개선 방안은요, 일단 복지와 고용의 영역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얘기하는 걸로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라 문서화, 즉 제도와 법적으로 고용과 복지가 분리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실적 위주가 아닌 지역에 필요한 사업으로 개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겠지만 광역, 시도 또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니어클럽 외에 노인일자리 지원기관들은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취업 교육 및 기타 필요한 교육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취업 역량을 위한 교육 훈련 기능을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에 강화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요. 민간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90%가 재정 일자리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민간의 이 자원으로 급여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간 일자리 사업으로의 방향 전환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노인일자리 사업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데요. 지금 제주시에서 가장 많은 사업량을 하고 있는 제주 시니어클럽에서 제주시 안에 있는 모든 노인일자리 사업을 컨트롤함으로써 조금 더 상호 유기적인 지역 일자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통합 거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네. 원래 육지에서 오시면은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는데, 또 너무 어르신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앉아 있으시면 또 건강을 또 해치실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한테 메시지가 왔는데, 관장님께서 토론은 좀 가급적이면 짧게 좀 부탁을 하셨는데, 지금요, 우리 일정은 제가 이 전화기를 자꾸 보는 게 자료집이 없어가지고 자료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왔는데 4시 20분이 같이 있다 포럼 시간인데 그 시간 안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회복지를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어르신들도 사시면서 느낀 게 갈등, 다툼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배려해줘야 갈등이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토론 순서를 먼저 노인 일자리 참여자 두 분에게 먼저 드리고 총 토론 시간은 20분으로 딱 정하겠습니다. 그 남는 시간은 오른쪽에 계신 분들에게 시간을 제가 할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김혜자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선생님, 예. 시간은 한 3분에서 5분 사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립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제주 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위원 우리집 선생님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자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것은 어떠한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보다는 제가 수업을 다니면서 느낀 점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정리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0년 6개월의 중등교원의 생활을 마치고 제주로 이주한 4년차 제주도민입니다. 저는 날마다 다문화 가정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학생 어머니인 이주 여성의 한국어 학습과 심리정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다문화 가정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의 다문화 혼인 비율은 작년에 10.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으며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다문화 가정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내에서 외국인 배우자인 이주 여성은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에 의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습니다. 언어의 어려움은 가정 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데 한국어 의사소통이 떨어지다 보니 자녀를 키우는 것부터 일상생활에까지 불편함을 겪게 되며 문화의 차이 극복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아이들도 성장기 때 겪는 상처와 학습 부진으로 학교 생활이 힘듭니다.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에 비해 성인 이주자들을 위한 적응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가르치고 있는 학생의 어머니인 중국 이주 여성과 캄보디아 이주 여성의 한국어 학습을 도와주고 있는데 두 명 다 한국에 이주 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한국어가 많이 서툴고 심지어 아이 학교 안내 가정통신을 읽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명 다 날마다 일을 다니십니다. 그동안 아이 낳고 일 다니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 현실 여건에서 한국어를 제대로 배울 틈이 없었습니다. 가장 문제는 한국어도 서툴지만 가정통신문을 읽을 줄 몰라 자녀의 학교생활 안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엔 남편에게 가정통신문 내용이 무엇인지 읽어달라고 했지만 항상 도움받기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주변에 함께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서 소외감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서툰 한국어에 스스로 많이 부끄러워하면서 아이들도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어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우리 제주 시니어클럽이 우리 집 선생님 프로그램 덕에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이나 어머니의 학습도 돕지만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어디서부터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우리가 쉽게 하는 행동들에 대한 제약을 스스로 받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수업도 하지만 밖으로 나가 간판 읽기와 음식 메뉴판도 함께 읽기도 합니다. 자녀 가정통신문 읽기, 마트 함께 가기, 5일장 함께 가기, 약국 약사로 가기, 텃밭 가꾸기 등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합니다. 이런 생활활동을 사업단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클럽 사업단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큰 사업단끼리 정보 공유도 하고 서로의 애로사항도 하는 정기적인 간담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으로 첫 번째는 다문화 가족끼리 서로 이해해주는 온 가족 참여 치유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동네 분들이랑 함께 텃밭 가꾸기, 시장 보기, 마트 가기, 한국 음식 만들기 등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더 적응력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많은 이주 여성들이 대화 상대가 없는데 실생활에 필요한 대화를 전화로라도 이야기를 해주는 프로그램도 생각해 봤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는 거지요. 다문화 교육 전문 역량을 갖춘 더 많이 찾아가는 서비스에 교육 지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작년 제주 시니어클럽에서는 전체적으로 4,348명이 활동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 결과는 기관 운영 총괄인 관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원분들이 엄청난 경무에 시달림의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이 더 경무에 시달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지만 우리 시니어클럽은 계속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능력과 기술을 사용하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재능과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주 시니어클럽의 수업 중에서 제가 우리 집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부분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해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방금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다음에 제주대학교 식물기업복지학과 오셔가지고 특강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예. 다음은 이제 홍단일 국장님. 예, 저도 옆에서 발표하신 분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 학교 행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홍관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클럽 관계자로부터 토론자로 좀 나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이 당황했습니다. 도내에 많은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데 저같이 그 실력도 없는 자가 이제 토론에 참여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는 공직생활을 정년 퇴임하고 이와 관련해 노인 관련 기관 단체에서 한 8년여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향을 달리해서 근무 당시에 느꼈던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근무 당시에 느꼈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제가 발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줄이겠습니다. 제가 발표한 자료 중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인구를 이렇게 5명 세어보면은 그 중에서 1명은 노인입니다. 예. 그래서 노인 증가수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도 지금 노인 인구가 12만 명을 육박을 하고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 우리 초고령 사회인 20%를 초과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제주도 내 읍면지역은 읍면지역 전체가 전부 20%인지 30%가 노인 점유율이 그렇게 증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까 또 말씀을 드린 어느 분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반전에 들었다고 하는데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왜 개선이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냐?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아직도 우리 노인복지 시책이 선진국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지라는 거는 그냥 지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층에 걸맞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시책을 개발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여건을 만들어줘야 복지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선호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지방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고 해야 되냐, 이렇게 주제를 달리해서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취업을 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빈곤에서 탈출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일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노인들이 건전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본인이 갖고 있는 재능과 역할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는 게 그 목적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헌이라는 큰 것이 없습니다. 본인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공헌이고, 사업주와 참여자가 공동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공헌이 일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사회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노인이 공헌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지방정부는 우리 노인들에 대한 관심은 많으나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느끼기로는 1순위가 아니다, 2, 3순위로 밀리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우리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 이런 지금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니어클럽에서 대부분 하는 거는 공익형이나 아니면 사회 서비스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자리라는 거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형 일자리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형 일자리라는 건 뭐냐? 어떤 기업체, 사업장에 본인이 취업을 해서 적정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에 맞는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 일자리가 저는 진정한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노인들이 항구적인 일자리, 안정된 일자리, 이렇게 마련하는 일자리를 우리가 앞으로는 좀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이나 우리 시청에서는 노인 일자리를 전담하는 직업도 저는 한 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겸직은 다른 업무하고 겸직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는 도지사나 시장이나 직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선출직 공무원들이 많이 왔습니다만은 와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겠다 하겠다 해서 입서비스는 많이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아마 좀 우리가 한번 두고 볼 문제입니다.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노인 선출직 공무원들이라는 게 표를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표가 되는 데는 다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와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 많이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 행정에서, 지방정부에서 노인복지에 제일 우선시하는 게 경로당 지원입니다. 왜 경로당을 지원하느냐? 경로당에는 보통 70세 후반 이상의 고령 노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아주 여가선호 장소로 최고의 곳입니다. 그러나 그 경로당은 왜 우리 정치인들이, 선출직 공무원들이 경로당을 1순위로 치느냐? 표가 되기 때문이다, 경로당은. 그렇지만 여기 있는 우리 젊은 노인들이야 정치인이 뭐라고 한들 그분들 말씀 듣겠습니까? 한번 그분들 날 찍어주십시오 하면 당신을 꼭 찍어드리겠습니다 해서 찍어드리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경로당 노인들은 대부분 고령층 노인들은 한번 마음을 먹고 상대가 좀 잘해주면은 그거에 순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런 곳을 많이 찾아다니고 서로 앞다투고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방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겠는데,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노인들이 항구적인 일자리,
적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을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사실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한 거를 이렇게 보면은 구직을 원하는 기업체나 사업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노인들이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급여를 아주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노인이 취업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공급 급여다 그러면은 한 30만 원 정도는 재정에서 인건비를 그 기업에다 그 사업장에다 지원하고 니들은 한 70만 원만 부담을 해서 그분 앞에 100만 원이니 효과를 얻어라. 이런 식으로 좀 재정이 투자되는 지원되는 이런 일자리를 우리가 시장의 일자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노인들이 아마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재정을 확보할 것이냐? 그리 어려운 방법도 아닙니다. 관심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 일자리를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져서 발상이 전환을 하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제주도 예산이 아마 내년에는 5조 한 5천억, 내년에는 한 6조 원 정도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도 재정에서 한 2.5% 정도의 한 150억 정도는 노인 일자리 기금 계정을 만들어가지고 매년 적립을 하라.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한 50억 원 정도는 기업체가 부담을 하라. 아니면은 우리 도가 관장하고 있는 공기업, 예를 들어 삼다수 이런 데서 좀 부담을 추진을 하도록 하자. 삼다수가 무슨 도청 개인 겁니까? 우리 다 도민가 아닙니까? 그래서 삼다수 수입이 연간 한 5, 60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억 정도 출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100억 정도는 사업체가 부담을 하라. 노인을 취업시켜준 사업체는 노인을 취업해서 준 사업체는 니들 회사에 한 달에 상하수도 요금이 1,000만 원 나오는데 10명을 취업시켜주면은 상하수 요금을 한 4,500만 원 가격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재정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 시장형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다. 그 재정이 많이 드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면은 제주 노인 10,000명이 취업할 수 있다 제가 계산해봤더니 10,000명, 연간 10,000명.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직접 좀 도에 건의도 하고 도지사하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재정이 투자되지 않은 도인 일자리는 허구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현재 두 분의 토론자분들이 한 2, 3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자, 그러면은 임인정 센터장님 한 2, 3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줄이는 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현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빨간색 조끼와 잠바가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데요. 시니어 클럽이 고용센터 건물에 몇 층에 있죠? 5층에 있죠? 저는 어디서 일하냐면 거기 1층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1층에서 많이 와보셨죠? 아침마다 저는 되게 활기찬 이 에너지를 좀 느끼는 게 이 시니어 클럽의 그 사업단 분들이신 것 같아요. 3, 3호 앉으셔서 우리 사업단의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논의를 굉장히 치열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업 준비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1층 로비에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또 활동하시거나 교육 가시거나 하시는 활동을 매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저는 아침마다 그 어르신들 에너지를 받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사실 같은 식구처럼 같은 건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계신 분들이 너무 반갑고 좀 저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혹시 그 마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이런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대기업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때로는 경제성이나 수익성을 떠나서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국가에서도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이 복지 분야나 환경 분야 등의 일을 수행하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나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런 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저는 지원하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몇 개 정도 있냐면 650개 정도의 기업이 있어요. 생각보다 많으시죠? 네. 650개 정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있는데요. 전국에는 3만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 종사자의 60%가 건강한 청년들이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등의 일자리를 필요하신 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그 중에서도 또 60%가 고령자. 저희는 이제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60%나 고령자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아까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민간 일자리 확대의 측면에서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큰 좀 규모가 있는 사회적 기업인 참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서는 제주도에 있는 농산물을 그 어르신들과 장애인분들이 3, 4, 5 앉으셔서 소포장을 하세요. 이렇게 각자 앉아서 소포장을 하셔서 하나로마트에도 납품하고 식당에도 납품을 하는 기업인데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22년도에 50억 정도 매출을 내고 40명 정도를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고령자 고용도 굉장히 한 60% 정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 소포장 하는 것들의 일부를 떼서 자활사업에 좀 같이 협력을 좀 하고 있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노인 일자리 그 시니어 클럽의 운영위원으로 올해부터 좀 일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제가 조금 더 많이 노력해서 이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과 노인 일자리가 연계된다면 좀 서로 상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시장형 사업단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업들을 봤는데요. 이러한 시장형 사업단을 조금 경쟁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 기업 등의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부터 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그 협약을 해서 같이 이제 공동으로 시장형 사업단을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하는 육성 사업을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제주 시니어 클럽과 또 사회적 경제가 함께 이런 시장형 사업단을 조금 튼튼하게 사회적 기업화하는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도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니어 클럽에 환경 사업단이 부쩍 많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과 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 조금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앞으로 환경 분야에서 대기업의 요즘 ESG라고 대기업들이 이런 공헌 활동을 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ESG 활동과 사회적 기업과 노인 일자리가 함께 협력해서 지역에 좀 영향력 있는 그런 공동 프로젝트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사례를 좀 찾아봤더니 CJ라는 대기업 아시죠? 그래서 CJ와 사회적 기업인 러블리 페이퍼가 손을 잡고 종이 쌀포대를 그 가방으로 만드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한 것도 있고 또 SK랑 어르신 일자리가 함께 교복 같은 것들을 다시 이제 패션 브랜드로 만드는 사업을 해서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례가 제주 지역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 또한 그 사회적 경제와 노인 일자리를 연결하는데 좀 기여를 하라고 이제 운영위원도 맡겨주신 것 같은데요. 네, 올해부터 제주 시니어 클럽 활동을 더 열심히 하면서 노인 일자리 발전과 여기 계신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많이 못 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약속드린 시간에서 1분이 지났습니다. 4시 21분입니다. 김홍철 이사장님,
알아서 좀 네. 해주십시오. 네, 이런 거 전문입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빨리 하겠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 20년이 지났습니다. 노인 일자리 20년이 지나면서 평가를 해보면 노인 일자리가 이제 어르신들의 일상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노인 일자리는 소득 활동을 위해서 참여를 했고 대부분 그런 일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득과 더불어서 하나의 활동으로 또한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우리의 일상이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보완했으면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일단 이러한 사업단이 운영이 되고 위해서는 이제 시니어클럽의 역할이죠. 시니어클럽이 지금 거의 4,000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실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되게 협소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냐면 시니어클럽은 시니어클럽만의 역할이 있습니다. 아까 거점 역할을 말씀하셨는데 거점 역할을 가기 위해서는 시니어클럽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다양한 전담기관들이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시니어클럽의 업무를 줄여줘야 정말로 거점기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주도에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시니어클럽, 제주 시니어클럽이 제주시의 거점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지원이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노영에 있는 시니어 손맛집 찬찬찬이에요. 그러면 이런 곳들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대부분 이런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대부분 영세합니다. 영세한 기관이다 보니 어떤 누군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만의 이런 되게 맛있고 잘 운영되는 기관들이 활성화되려면 전국에 있는 이런 동종 업계가 같이 모여야 되죠. 이게 모이면 프랜차이즈화가 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화가 됐을 때 전국 어디든 가든 똑같은 맛을 유지할 수 있고 똑같이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된다면 운영되는 자금력은 늦추고 사람들은 어디 가도 그 브랜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시니어클럽 같은 찬찬찬이 중심이 돼서 아까 여기 시니어클럽 전국 회장님도 계시지만 전국 브랜드화 시켜서 운영되는 방안도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제 관장님이 얘기하실 때 환경 안전 그다음에 돌봄의 역할을 강화한다고 많이 하셨어요. 네, 이게 앞으로의 나아가야 될 노인 일자리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여기서 더욱 중요한 건 우리 어르신들 참여자분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가장 좋은 예가 지금 올해부터 작년 연말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이제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기반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으로 이제 밥드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참여자분들의 과거에 이런 전문적으로 했던 일들을 그걸 활용해서 이제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하고 밑반찬도 드리고 하면서 오시고 또 문제가 있다면 사전에 체크해서 다른 기관도 연계하고 이렇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이 더욱 강화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A4 2장을 준비해보고 왔지만 시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주제 발표 토론이 다 마쳤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하시면서 초심 잃지 않으시고 항상 건강 유지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주 시니어클럽 20주년 개관 기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 정책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